2번은 3, 3번 1, 4번 5, 5번 4, 6번 5, 7번 3, 8번 4, 9번 1, 10번 4, 11번 5, 왜? 12번 4, 13번 2, 14번 3, 15번 3, 16번 5. 왜? 위원은 왜 그러는데? 4번, 3, 5 명시로 고민하다가 1번, 5번 골랐다가 1번 골랐다가 근데 시험 때 잘 고를 건데 뭐. 엑데했다. 지금 이게 이래야지. 시험 때 좋은 일 있겠지. 자, 객관식 1번. 개 짖는 소리. 이게 다행히 개소리라고 표현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 2번 흰 눈. 흰 두께 아니에요? 흰 두께 아니고 흰 눈. 흰 두께 정답 처리 안 됐었고요. 자, 그다음 태평천하 아니고 불황 상태. 그 다음 때 죽은 땅 달라라. 죽은 땅 달라라는 내가 공부를 정답 모르네. 그래서 단답형 중에는 2번, 3번을 이제 가장 틀리고 자, 여러분 1번부터 단답형 2번까지. 흰 두께는 왜 안 돼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나에서 정쟁의 비극성,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강조하는 건데 이제 이 흰 두께는 죽음이라는 강조성보다는 이 흰 두께를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을까 또 막 이러니까 아, 두께는 안 차갑나? 차가울 수도 있고 그 흰 두께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자 들어봐 생각하다 보면 흰 두께라는 게 어쩌면 그게 왜 두께가 하얗겠어 눈이 내려서 그랬었겠지. 그러니까 흰토질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의 그 뭐 흰눈과 뭐가 다르냐 거의 같은 거 아니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의 비극성과 죽음의 그 대비적인 색깔로 사용됐던 것들이 계속 그 흰눈이었고 그다음 얘가 죽은 다음에도 그 햇살이 그 눈 위를 이렇게 따사히 뭐 이렇게 덮는 거를 통해서 그 이제 죽음의 어떤 차가운 현실과 그 따사로운 햇살이 서로 대비되는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흰눈으로 가는 거고 이때도 애들 흰눈길 좀 쓴 애들이 있었는데 정답 처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흰눈으로 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비극성 죽음이란 차가운 현실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총성을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그 연발하는 총성 이걸 쓴 친구들이 똑같이 쓴 애가 한 두세 명 보여요. 근데 이때 그 연발하는 총성도 물론 이제 죽음을 알려주는 거긴 하는데 아마 차가운 현실 부분과 관련했을 때 흰눈이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패턴이 좀 중요해서 그거는 이제 흰눈으로 보시는 게 무난하다. 자, 1번부터 여기 4번 괜찮으십니까? 4번? 저는 안 괜찮아요. 4번 안 괜찮아요? 1번 왜 안 돼요? 안 괜찮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1번 왜 안 돼요? 1번 왜 되는지 저 설명. 아니 누가 봐도 되게 배웠어요. 나도 1번인데. 누가 봐도. 아니 대본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는 떠난대잖아요. 그래. 이게 죽잖아요. 아니 근데 새가 된대잖아. 난 내가 아니잖아. 새가 될 수도 있지. 일단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현준이는 아니. 정리해봐 빨리 그래. 아니 솔직히 저 1번 5번에 고민했거든요. 근데 5번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도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다시 나와 대명해 들치니까 뭔가 안 어울려. 뭔가 안 어울렸다. 그리고 너 여기 나는 떠나간다가 죽는 거니까 네. 죽음을 의미한 거다. 네. 자 또 여기 너 현주 너 이거 질문 없어? 저 5번. 너 5번 왜 했어? 5번인지 5번 했는데 왜 5번인지 모르겠다. 결연해 보이시는 분인데. 결연해 보이긴 했으나 이유는 모르겠다. 또 너 별표 막 여러 개 놨던데. 그래서 마침내 몇 번 하셨어? 5번을 할 때 왜 5번을 했어? 마지막 두 줄이 원치의 본연한 자체라는 게 나의 인간성으로 보고 만약에 이거를 배우지 못한다 이걸 만약에 읽는다라고 치면 차라리 난 원석은 여기 부분은 차라리 죽겠다 내가 인간성을 잃으면 죽겠다 인간의 본연한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죽겠다 죽는 한이 난 그 죽을 때까지가 난 지키겠다 뭐 이런 걸 읽었다? 네, 또 혹시 고민하시는 분 없나요?
일본에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본연의 자체를 배우면 3만원인데 그러면 상황이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러니까 본연의 자태가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본연의 자태를 찾겠다라는 거고, 얘는 죽음의 앞에서도 나는 이 본연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니까 둘 다 간조점은 본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왜 5번이 답인지부터 가면 뭐 두 분이 이제 일단 결연하다 느낌 좋아, 결연한 느낌으로 가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체린이가 말한 대로 이 이제 결연함을 더불어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이면 그 본질적인 걸 내가 배우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얘도 내가 이게 흔들려질 거라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아니야, 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만큼 본연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체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소설이 왜 유해를 받게 되냐면 이제 뭐 이거 있잖아. 그 뭐 변절해. 너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와. 막 이랬는데 얘가 나는 가지 않겠어.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로 갈 거야. 막 이러니까 그럼 넌 사형.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본연한 인간의 본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더라도 이 삶을 살겠다라는 거고, 얘는 내가 그 삶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찾지 못하면 죽을 거야. 그럼 결국은 찾지 못하면 죽을 거든 아니면 잃어버리느니 죽는 게 낫다든 뭐야? 본연한 자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자, 근데 1번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명지고등학교는 너무 이제 제시문이 짧아.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이 시를 모르는 친구는 나는 떠난다는 죽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 시가 왜 틀리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시는 근데 나는 떠난 다음이 문제야. 얘는 나는 떠난다. 천국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그 다음에 광막한 하늘이 아까 광활하고 아주 넓은 세계잖아. 그 세계에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난 갈 거야잖아. 얘는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차지 않니?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죽음이라고 이걸 의미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제시가 좀 있어서 이 울음이라는 게 제목을 좀 지지를 받아야 돼. 제목이 종소리잖아. 그럼 이 울음이 무슨 소리겠어? 이 종이 울리는 소리야. 강남수의 종소리잖아, 제목이. 그래서 이때 나가 누구냐면 종소리가 나야, 여기서. 그래서 빵 하고 종이 울리면 그 종소리가 나는 이렇게 울릴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나마 친절하게 제목을 줬잖아, 제목을. 종소리. 종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치원의 생명에서는 내가 이제 원래 이거 수업하면서 늘 얘기하는데 기출문제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이 시는 어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절대 고도 앞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광활하고 막막하니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너무 넓어서 막막해. 넓다. 그러니까 넓은 하늘로. 내가 혹시 그래서 막막한 때문에 네가 그럴까봐 옆에 있다가 넓다란 뜻이야까지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것만 못 들었습니다. 현준이가 다 알려주네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뭐 그것만 하시면 다 되나요? 나머지는 괜찮으세요? 1번부터 단답형 2번까지. 일단 막 체조하고 틀어놓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거는 태평천하. 태평천하는 뭐 이렇게 뭐 아까 태평 정원했고 9번까지. 9번은 혹시 틀리신 분이 있다면 9번을 보시면 윤직원 집안이 몰락했음을 상기시킨다잖아. 몰락했음을 상기시키는 거야. 그럼 몰락 이미 했고 그 과거에 몰락한 것을 기억해내는 걸 말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3번에 순살 중에 수분 상수를 해볼 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적 있어요. 그러냐, 이제 얘가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손주들 키워서 권력 좀 잡아보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있었다고 학습하면 돼요. 지금 딱 머리에 넣어놔. 알겠지? 왜 지난번 기출에 이게 종아기의 꿈이 아니고 윤직원의 꿈이었어 라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 지난번 기출에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근데 뭐지?
그 틀린 거 아닌 그 위에 8번에 어. 언어 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언어 유의 범위는 그렇게 애들이 이제 이 우리에게는 꽃동네 새동네요 이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나왔던 이 부분을 언어 유의를 볼 수 있지 않냐 뭔가 라임을 맞춰주니까 라임이 없어서 어느 사실까? 일단 언어 유의 3대 언어 유의는 이거야 그러니까 동음이어의 반복 아니 동음이어가 나오는 거 알지? 같은 발음인데 뜻이 여러 가지고 잘 들어라 또 무만 못 듣지 말고 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르게 사는 거 이건 언어 유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음운이나 또는 같은 음절이 반복돼서 라임을 맞춰 나오는 거 이런 거 언어 유희고 하나 더 있으면 언어의 도치 뭐 목마르다 문드려라 아니지 목마르다 아니지 물마르다 묵드려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언어 도치 같은 것들이 이제 3대 언어 유희에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걸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우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장난이 좀 들어가면 다 언어 유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선생님 생각 어떻든 간에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애들이 꽃동네 새동네라든가 어떤 친구는 여기를 잡더라도 말을 귀로 듣고 안 듣고 입으로 들유? 이거 웃기지 않냐? 이거 언어 유희 아니냐? 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언어 유희는 그래 좋아 언어 유희 거기까지 한번 봐줘. 그러나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아까 세 가지가 언어 유희의 예고 그렇더라도 그럼 언어 유희를 활용했을 때 독자와 서술자와의 거리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멀어질까? 아니요, 가까워지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또 틀린다. 그래서 소평차는 언어 유희가 어딨어요? 아 거리감을 높인다로 나와 있네. 보기는 윗글과 달리. 잠깐만 여기서 나 이거 말 잘못 읽었다. 독자와의 거리감이 좁히니까 거리감 좁히는 효과는 있고 자 보기는 윗글과 달리 언어 유희를 활용한다 그러면 윗글에는 또 언어 유희가 없어야 되는 거지. 윗글이 없어야 되는 거고 보기에 그런 아이 너희들의 주장을 선생님들은 언어 유희를 안 보신 거예요. 근데 꽃동네 새동네라든가 뭐 이제 그 뭐지 뭐 입으로 듣지 귀로 들으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이런 거 언어 유희를 안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린 거려면 윗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 거야. 나 지금 마구 헷갈리고 있어. 자, 막 어딘가 꼬였어. 자, 보기는 윗글과 달리 언어 유희를 활용하여 그러면 얘가 틀리려면 왜 보기에 언어 유희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이렇게 너무 보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밑글이 없어요. 그럼 밑글이 없어요. 아, 헷갈려. 밑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글이 있는 거 아니냐? 헷갈려. 이게 되게 밑글이 있어요. 윗글에 없어서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윗글에 아니 밑글이 없으면 맞다니까. 아니 없어야 맞다. 그거. 근데 윗글에 없어야 맞다. 윗글이 없으니까 여기다 줄다 없으니까. 둘다 없으니까. 헷갈려. 자,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둘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없다? 보기는 윗글과 달리 윗글에 있으면 그게 틀린 건데 윗글에 없잖아. 그럼 얘가 틀린 거 보기에 없는 거지. 근데 보기에 남대문이 앞대문이로부터가 있어. 자, 일단 적절한 것은 4번이 맞죠? 그죠? 4번이 맞고. 자, 3번 정리해 봅시다. 3번이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지금 이게 뭐냐면 틀린 선지인 거야, 그지? 3번이 틀린 내용이야. 보기는 윗글과 달리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일단 보기가 윗글과 달리 언어 유희가 그러면 있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봐봐, 보기는 윗글과 달리 언어 유희를 활용하여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거니까 보기에 언어 유희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언어 유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남대문지 그 부분을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사투리다 정도로 보셨던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고 하면 언어 유희를 한번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꽃동네 새동네 부분도 언어 유희를 볼 수 있지 않냐. 또 근데 남대문지 납대문인지 여기도 언어 유희를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잖아. 근데 그건 우리의 의견이지 선생님들의 눈은 아니니까 선생님들께 한번 이걸 언어 유희를 볼지 안 볼지를 확인해서 안정적으로 가면 되겠죠. 이 당시 선생님들은 안 보셨던 거야. 둘다 언어 유희가 있어도 틀린 겁니다. 둘 다 있어도 언어 유희가 근데 내가 태평천화 수업하면서 언어 유희란 말을 했었냐 안 했었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야. 말대문이 있는 적이 뭐였어? 말대문까지 언어 유희 본거 아니야 그냥? 말대가리 그거는 언어 유희는 안 그 저기 뭐야 아이고 키워봐. 자 9번까지 이거 빼고 언어 유희 빼고는 혹시 아니
대학 우리가 이제 해학성에는 좀 연민을 깔고 간다라는 얘기들을 배웠었으니까 근데 우리 그 자습성 공부하면서 계속 이거 해학적이다라는 얘기 계속 했거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선생님들 문제 선지 내실 때 자습성 문장 그대로 가져오실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자습서에서 해학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완장 공부할 때 해학성에 깔고 있는 것 중에 연민이라는 게 있다. 완장이 좀 그랬거든. 그렇게 강조하고 배웠지만 일단 해학성은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해학성인 거니까 이제 뭐 그 방언 사투리 쓰고 그러면 이제 해학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력으로만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독해는 정말 잘했는데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외울 건 외우고 학습할 건 학습해 주시는 게 안전하다. 자 그리고 또 5번에 4번. 카데시가 틀린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얘는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은 긍정적 인물을 이제 우리가 종합이라고 본다고 해서 교차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 그냥 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교차 제시라는 말 없이 그냥 제시해서라고 하면 제시도 아마 간접 제시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 그 문제 낼 때 뭐 제시로 이렇게 선지를 다르게 내진 않으실 건데 교차 제시라는 건 한 번 긍정적 인물 나오고 한 번 부정적 인물 나오고 나왔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분명히 틀리게 써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현실되는 문제를 근데 그 부분은 그 얘기했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모색했다라는 거 우리 자습서 학습 활동 예도 있어. 그러니까 대응에 모색했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강상이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건데 그건 교과서와 자습서입니다. 그걸 잘 기준해 주시고 지금 구태현 선생님 프린트 나오는 것도 전부 교사용 그 지도서에 있는 프린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자습서 이번에 더 중요해. 선생님이 그거에 의존해서 문제를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원고지도 연극시키셨다며. 내가 요즘 살짝 이제 걱정되는 게 선생님이 좀 뭔가 귀찮으신가? 이제 학기말을 다가오면서 뭐 이런 느낌들이 살짝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프린트 나온 것도 봤더니 교사용 지도서 옛날 이거 한동안 선생님들 안 쓰셨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계시다면 그냥 이제 제공된 자료만 갖고 문제를 내실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자습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학습하실 필요는 있죠. 자 그리고 자 그럼 난소문 봅시다. 난소문 10번부터 일단 여기 몇 번이냐 단답형 4번까지 13번이요. 13번 문제를 내가 보고 소우진한테 깜짝 놀랐어. 이거 지금까지 나도 신경 안 썼고 애들이 그냥 다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이거 문제 오류네? 한번 말했지. 아니 그 문제 자체는 뭐 이렇게 그냥 표현법만 보고 애들이 풀었을 거야. 그래야 그냥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 나도 오늘에서야 소우진 덕분에 처음 질문 받아봤어 이거. 이 보기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잖아. 근데 여기 화자가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 화자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바깥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면적 화자거든? 표면적 화자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주인공과처럼 보이는 그 대상은 여인이죠. 그 여자. 근데 그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여자가 밖을 내다보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밖을 내다보는 거니까 내다보는 건 화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에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때 당시도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다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왜 넘어갔냐면 표현법만 봤으니까 표현법만.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슬픈 일인데 너무 꼼꼼히 잘 읽고 보면 혼돈스러워지는 일들도 생긴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우리가 학습한 걸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칠흑처럼 깜깜한 밤만 일단 보면 이 칠흑처럼 깜깜한 바뀌잖아. 그럼 얘 상황과 반어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객관적 화자로 봤잖아요. 뭔가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막아주지 않는 루팡집이 아니지. 아니 루핑집이 그래서 루핑집이 왜? 같이 있어. 걔도 루팡은 아니고. 혹시나 답을 몇 번에 이소지? 3번이요. 3번이죠 3번. 그래? 물막이 천으로
기둥을 한 모아가지고 드리니까 단어적으로 물망이 쳐있는데 왜 물이 안 막아도 돼 이런 거였는데. 그럼 단어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단은 이건 약간의 그 당시 오류였던 것 같아. 근데 이 당시 애들이 논란이 안 됐었어. 그리고 내가 송우진한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 기출을 풀었잖아. 아무도 나한테 그 앞부분 보기의 화자를 물어본 애가 없었다? 올해가 이게 마지막 교과서인데 이제 내년 애들 새 교과서 문학을 할 텐데 야 이게 송우진이 이래서 국어를 잘한다니까? 근데 왜 송우진 점수가 그거냐 이거지. 요번에 역시나 네 본래 실력을 발휘해보도록 하자. 못한데. 근데 일단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선생님이 문제 좀 잘못 내신 것 같고 이건 분명히 화자의 이야기는 아니고 화자와 관찰자적 시점에서 쓰여진 시기 때문에 이게 그랬네요 글쎄. 놀라워. 자 그다음 담답형 4번은 뭐 괜찮으셨을 것 같고 11번에 3번인데 1번에 3번 비유적 표현은 잘 나가봐요. 비유적 표현 3번 비유적 표현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 뭐 달라라도 그렇고 뭐 비유적 표현을 잠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근데 우리가 비유하고 상징은 좀 다르거든. 그랬을 때 이제 달라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이상세계라는 추상적인 걸 달라라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여서 걔는 이제 그렇지. 죽은 땅은데요? 그러니까 죽은 땅이라고 빗댄 거 정도. 달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앞에 A는 B다 지규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이고 죽은 땅입니다. 땅은 죽은 땅입니다. 은유겠네. 은유는 비유적 표현에 들어가. 근데 이게 어느 거냐고 묻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비유적 표현은 여기 있다. 그래서 적절하다. 뭐 달나라에 빗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상징과 비유는 같은 건 아니거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상적이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그건 상징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다. 일단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11번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 비유적 표현이 어디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와 같이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우와 저쪽에서 나온 답이 뭐였냐면 우리들 뭐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A는 B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은유법 아니냐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할 거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14번은 답이 3번이었고 요거 이제 라디오가 고장나고 끊어진 기타 줄은 둘 다 영수와 영이의 어떤 좌절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조 이것도 우리 우진이가 여기 찾을 수 없었다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막 여기 제시된 보기와 그다음 내용을 막 연결하면서 열심히 풀어보려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막 이거에 좀 열심을 내서 풀다 보면 이게 뻔한 걸 놓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전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기가 나와 있더라도 일단 본문과 일치불일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하고 결정이 안 됐을 때 보기를 첨부하는 것이 순서다. 의외로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본문과의 일치불일치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6번도 좀 틀린 애들이 나왔어. 근데 그 16번 역시 보시면 다와 달리 보기의 인물들은 바깥 인물들에게 방안의 상황을 들킬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다를 한번 보시면 다가 어떻게 돼 있냐? 얘가 이러잖아. 여기도 이제 비유가 나오니까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그 다음에 문제야. 불빛인 듯 덮어주는 거야. 그럼 불빛과 작은 아이들의 그 발하고가 뭔가 빗대어져 있는 거잖아. 우리가 빗댈 때는 뭐를 갖고 빗대냐? 유사성을 갖고 빗대는 거잖아. 그렇다면 작은 발도 이렇게 덮어주지만 불빛도 덮어야 됐던 거지. 그럼 불빛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알면 안 되니까 덮어야 되고 가려야 됐던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14번에 음. 3번이요. 그 CB가 다른 화면을 번갈아 보고 싶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CB를 사용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뭐 라디오 고장난 거, 뭐 고장난 라디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그 여기서 말하는 대조랑 그 저 대조적인 모습의 대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대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비가 아니고 대조잖아. 대조면 라디오 끊어진 라디오는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줄 끊어진 건 뭔가 슬픈 걸 보여줘야 얘가 대조적인 게 되는 건데 두 개를 따로따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대조는 아닌 거니까 이 상황이 대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CB가 대조인데 네. 대조시킨 건 맞다. 근데 내용상 대조는 아닌 거가 되는 거니까 대조를 시킨 것까지 맞다고 할 수. 근데 대조가 맞네. CB를 사용한 것도 틀린 건가? 빨간 거 자체가 틀린 CB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CB를 꼭 대조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화면을 번갈아 대조시킨다는 건 이 CB가 꼭 대조여야 되는 거야? 대조시킨대요. 여기 써있게 대조라고 써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의 의도인가? 우리 CB의 정의를 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4번도 좀 거수기네요. 컵백 이게 뭔지 모르지. 그리고 우리 이거 그 대조를 어떻게 알겠어? 이게 본문으로 하라니까 본문. 자 그다음 그 4번도 어떤 게 내 그랬는데? 목소리를 습관으로 나레이션을 하면 새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근데 이걸 밑줄이 없어서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었을 거야. 내가 내 대조가 너무 뻔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출력해 온 다음에 어제 시험 보는데 발견됐거든. 근데 나는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볼 때 이거 대조 아니지? 그러고 풀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답지도 다 맞춰보는데 답지에서도 뭐 당연히 맞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기억 니은은 확인을 안 했어. 근데 이거의 원본은 저쪽 성문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보고도 고를 수 있어 라고 그냥 얘기한 건데 내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갖고 다시 한번 여기는 어디였는지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의외로 보기는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해. 특히 명지고 내시는. 요즘 수능도 그렇다고 난 주장하고 싶지만 명지고 내신 볼 때는 일단 보기보다 본문과의 일치불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랑 빗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자, 일단 잘들 보셨나요? 채점은 아직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16번에 3번 6번에 3번? 근데 그 다는 집 안에 사람과 집 밖에 사람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집 밖에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자습서가 필요하긴 해. 이게 이제 자습서 이 교재에 갈등 관계라고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오늘 할 거였지만 설명할 때 갈등이라는 것에 대한 범주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은 내 마음 안에 두 개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내적 갈등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갈등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할 거야. 그냥 괴로우면 얘가 뭐와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괴로워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지금 얘네들이 한쪽은 허물어야 되고 한쪽은 허물면 불행해지는 관계잖아. 그랬을 때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허물면 불행해지는 위치에 있고 이쪽은 지금 안 허물면 소장님한테 혼날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얘는 허물어야 되고 얘는 허물면 안 되고 이걸 그냥 갈등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 관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자습서 박제 문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서 그래서 내가 제발 학습 활동은 외우자. 그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내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면 틀릴 때가 있어. 아까 우리 가은이도 이서 도냐 에서냐 이걸 갖고 막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국어력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물론 국어 등수가 좋은 친구들이 여기 많지만 자랑스럽게 한 개 틀린 친구가 모두 다 이 반에 있잖아. 정교회. 정교에서 한 개 틀린 애가 4명인데 그 4명이 다 이 교실에 앉아있잖아. 자 근데 그런데 우리 그러면 그 순서대로가 국어 독해력이냐. 야 봐봐. 그 독해력이라고 난 생각 안 하거든. 국어를 이 친구 내가 보기엔 이 친구가 국어 독해력은 더 좋은 아이인 것 같은데 실제 국어 점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어. 그럼 왜 점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어떤 친구는 물론 얘는 좀 국어 문학을 읽어내는데 약간 자기만의 오독이 있어 이런 애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국어 능력은 있는데 점수가 그만큼 안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있거든. 걔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걸 안 해. 그러니까 해야 될 최소한의 걸 안 해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자기 뇌피셜이 막 껴들어. 그래서 자기 식으로는 다당한 근거를 갖고 문제를 풀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학습된 거와 부딪혔을 때 지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학습은 하고 가셔야 된다. 물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또 걔들한테 밀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이 혹시 나는 국어력은 있는 것 같은데 점수는 그만 못한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외워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 제대로 기억해 주는 거. 그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우리 한번 자습서 펴서 확인해 보자. 자, 자습서 한번 보시면 190 몇 쪽이지? 그 난소공에 있는 학습 활동이 그거니까. 자, 난소공 공산탈춤 바로 앞에. 그래서 읽고 내가 직접 감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는 다 맞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다 맞게 주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좀만 이제 뭐 이렇게 꼬시다든가 좀 또 보다가 선생님이 단어 하나 잘못 쓰시거나 근데 선생님 몰라 자기가 잘못 쓴 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럴 때를 대비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기억하자 뭐 이런 거야. 작품 너머로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봤지만 지금 부숴버리니까 요 부분에서도 얘와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한 친구는 지금 부수자 그러고 한 친구는 오늘만 봐주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이제 호기심도 유발시키고 긴장감도 주고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선생님 몇 쪽이에요?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269쪽. 자, 269쪽이고 거기에 소장에다 한번 세모 쳐봅시다. 소장. 만약에 이 소장을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소장이 알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자꾸 봐주는 거 소장이 알면 안 돼. 이러는 거니까 소장은 어쩌면 이제 사람들 보통 외면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유나 얘기대로 이 둘 사이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 근데 이 인부라는 집단은 부수자라는 집단이고 부수자 또는 부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그 여자와 이 가족들은 부수면 큰일 나는 존재잖아. 그렇게 봤을 때 갈등 관계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작품 연구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런 놀라운 학습활동 1번에 있네. 자, 학습활동 1번을 보시면 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해 있는 갈등 상황을 말해보자. 그리고 이제 철거반 인부들은 철거 명령에 따라 루핑집을 부수려고 왔지만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철거를 망설이고 있어요. 집 안에서는 여자가 잠든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즉 철거를 해야 하는 인부와 철거민의 여자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면 문제를 풀 때 갈등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 두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 연구에 있는 내용들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기억나잖아. 내 그 오래 잊을 수 없는 아쉬움과 아픔의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할인별곡에서 그 뭐를 빗대었다 있었잖아. 우후죽순 아니었는데 뭐 죽순 나오는 거 있었어. 죽순. 그래서 뭐에 빗대 그 죽순이 이제 비 온 다음에 이제 이제 버섯 같은 순이 막 올라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형성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 근데 그때 그게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여기 이제 작품 밑에 백설표로 이렇게 뜻풀이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출을 풀면서 거기 있는 옛날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내신 선생님이 계셨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에서 왜 내는 거야? 이렇게 인성으로 휙 넘어간 거야. 왜냐하면 한림별곡 자체가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고 문제들을 잘 안 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 백설표에 있는 내용을 갖고 문제를 냈던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법과 관련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우리 학원 애들이 진짜 많이 틀었어. 그 문제가 몇 번이었지? 20 몇 번이었어. 그럼 우리 학원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이제 아쉬움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무조건 잘 공부하자. 이런 거 안 중요해.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이거를 내가 말했더라. 물론 내 생각해보면 그걸 우리 학원 애들이 맞았더라면 뭐 등록금만 급상승했겠지. 그러긴 했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아. 이걸 내가 말했더라면 수업 시간에 야 여기 백설표 의미 한 번씩 읽어봐 뭐 이것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갈 길이 좀 있어요. 원고지가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주시고, 자, 원고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원고지. 자, 원고지입니다.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280쪽. 오늘 이 부분 마지막 대비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잘 외웁시다. 자, 원고지는 이 첫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원고지 밑에다가 써줄게요. 원고지 본 적 있니? 근데 원고지? 원고지 본 적 있어? 이렇게 큰 칸이? 자, 원고지는 뭐가 많아? 도형 중에 네모가 열나 많잖아. 그래서 이 네모는 약간 틀처럼 보이잖아요. 이 원고지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원고지가 막 200개나 있잖아. 한 200자 원고지에는. 그래서 설거개도 아니고 원고지는 일상의 반복된 틀. 일상이 반복되는 틀 이래도 되고 일상이 반복되는 틀. 현대인의 삶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기계적인 삶,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을 보여준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의미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교수가 직업이 교수인데 번역을 해서 돈을 좀 벌거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원고지에다 번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의 어떤 생활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교수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 아이들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어떤 원고지가 갖고 있는 모양을 통해서 일상이 반복되는 틀이라든가 또 인간의 어떤 현대인들의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이때 기계라는 거,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뭐야? 감정도 없고 기계는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어떤 인간 또 기계는 다 똑같은 걸 생산해내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간의 개성이 제거됩니다. 개성의 제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이 없는 이런 거. 또 생각을 못하는 뭐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고, 좀 더 확대되면 그로 인해 기계 같은 삶을 삶으로써 인간 자체는 소외되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이 제목이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의 생활수단이라든가 교수의 신분이 원고지와 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원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고 이런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결론 인간이 소외돼 버리는 삶의 목표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 해제는 최소 한 문제. 해제만 알고 가면 최소 한 문제 맞춘다에 손가락은 안 걸 건데,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우진이가 한번 읽어주는 걸로 하자. 이 작품은 끊임없이 원고 작업에 시달리는 대학 교수와 그의 가족, 그의 후 교수에게 원고를 독촉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통해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력을 혁신한 채 모의면 치워놓은 좀 왜? 혁신한 채 모의면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희곡이다. 이 작품은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교수의 양고기와 교수의 허리에 그린 사실과 같은 상징적 수도고를 전부 사용하고 있고, 등장인물의 설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변화는 성적인 전달을 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건 전개 없이 글이 전개되며 동일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부족이나 단문기사를 보신된 활동하고 있다. 왜 누가 뒤에서 웃기는 거야? 혼자 웃어요. 왜 현지 얼굴이 쳐버렸어? 무슨 소리야? 민규 때문이네. 민규야 맞아. 이거 이처럼 읽어줘. 이처럼 이 작품은 다양한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리 그게 타당하다. 민규가 이걸 순간 민규 목소리가 있는다. 자, 일단 읽어주셔서 고마운데, 자,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밑줄 칠 거야. 잘 쳐줘. 자, 여기 일단 교수가 원고 도촉받고 막 이런 모양을 통해서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칠게.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희곡이다. 거기까지.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이런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 밑에 줄에 있는 상징적 소도구. 겁나 중요합니다. 상징적 소도구. 특히 쇠사슬이 아주 충격적인데,
막 교수가 허리에다 쇠사슬을 끌고 묶고 다녀. 그리고 집에 들어오더니 막 옷을 갈아입으시죠? 그러더니 쇠사슬 풀고 굵은 줄을 묶어줘. 이 줄이 뭔가를 의미하는 거지. 이런 상징적 소도구가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등장인물인 장남과 장녀가 해설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얘도 기억합니다. 근데 전에 이제 이거 기출이거든. 해설자, 답이 해설자, 답이 해설자. 그런데 내가 이때도 애들한테 이랬거든. 야, 저기 그 소설 서술자 아니고 해설자야? 똑바로 기억해 이랬어. 근데 내가 그때 후회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서술자 아니고라는 말을 했을까? 애들은 서술자만 기억났나 봐. 그리고 서술자라고 쓰고 온 애들이 있더라고.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한 3명쯤 거기다 서술자 이런 거 쓰고 오는 거지. 근데 서술자가 있겠니? 희곡인데. 희곡과 소설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야? 희곡에는 서술자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왜 거기다 서술자를 쓰고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후회했지. 내가 서술자란 말을 애초에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했는데 등장인물이 해설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단어적 성격의 방백이 있는데요. 방백은 뭐야? 이제 우리가 대사 중에는 대화, 독백, 방백 세 가지가 있잖아. 방백은 어떤 약속이지? 정상에게만 말하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방백이죠. 자, 그래서 반어적 성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어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상황적 반어라는 뜻이야. 상황이 좀 반어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애가 있어요. 특별한 사건 전개 없이 여기 밑줄. 그러니까 뭐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 왜? 일상의 반복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뭐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쉬워. 다 비슷한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어. 그렇게 그게 전개된다. 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신문 기사인데 이 신문 동그라미에요. 신문이 사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신문 내용이 정말 0.1% 정도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3년 전 거나 오늘 거나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어떻게 부조리가 반복되는 사회를 보여준다. 반복과 가장 연관성이 높아요. 내용은 부조리한 내용이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이 시대에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뭐 산재 같은 사고가 나면 과거에 똑같은 사고가 1년 전에도 났는데 올해 또 나고 뭐 음주운전 뭐 하면은 사고 내는데 났었는데 또 사고 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잖아. 그런 모순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고로 이 작품은 다양한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 밑줄 빡빡 부조리 극이다. 부조리는 무슨 뜻인지 알죠? 부조리한 사회 구조적 모순할 때 맨날 나오는 그 부조리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사회,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야. 이 부조리 극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게 몰입하는 걸 자꾸 방해. 왜 방해할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관객들이 자꾸 그래서 자꾸 말이 안 된다는 거 계속 깨우치게 되거든? 그럼 얻어지는 효과가 뭘까? 저 극에 몰입하지 않고 내가 자꾸 저 극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런 상황은 왜 저럴까? 저건 맞아? 저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계속 비판적 의식이 유지될 수 있거든. 그래서 부조리 극은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확인하실 건데. 자, 전체 줄거리는 뭐 전체를 연극으로 하신다니까 다 아실 것 같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2줄밖에 안 됩니다. 장남과 장녀가 등장하여 가족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는 돈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계속 돈 달라고 추궁하고요. 교수는 중학 가면 밤 8시를 알리는 괴종시계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니지. 시계가 이렇게 있어. 여기 시계를 알리는 게 있고 여기 줄 같은 게 달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있잖아. 그래서 얘는 1시면 땡, 그리고 2시면 땡, 땡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8번을 치니까 8시라는 걸 알고 이 아저씨가 막 아침인 줄 알고. 우리가 또 가잖아, 아저씨. 그리고 아침인 줄 알고 학교 가는 적 그런 적 없냐? 8시인데? 학원 가야 되고 뛰어나갔고 막. 근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얘기야. 자, 그거까지가 우리 교과서의 부분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핵심 정리 보시면 여기 부조리 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추가하시면 실험극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줍니다. 되게 실험 정신을 갖고 무대 장치도 실험적이고 거기 이제 뭐 상징적인 소도구도 그렇고. 자, 성격은 이제 풍자, 이제 이 현실 사회를 풍자한 거고
그다음에 반어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상징적이다. 자, 배경, 제재 보시면 되고 주제도 보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인간 소외 현상을 풍자하는 것이다.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심지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정체성과 나의 존엄성을 고민하는데 막상 극한의 상황도 아닌 우리 현실 사회가, 우리 현실 사회가 극한의 상황이란 뜻이네. 아무튼 이러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수가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었나? 먹은 것도 같고 안 먹은 것도 같고 애가 정신머리가 없잖아. 가끔 나갔기는 해. 근데 정신머리가 없는 게 그냥 살고는 있는데 왜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얘기해줬냐? 엘리베이터 얘기? 엘리베이터 87? 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집이 87 펜트하우스야. 8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야. 자, 그래갖고 인테리어를 들고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아, 이거 끙 하면서 이제 한 30층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일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고치면 시우야 엘리베이터 고치면 내려와서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야. 근데 올라가서 맨 꼭대기 딱 도착한 순간 얘가 뭘 발견한 거야. 아, 열쇠가 가방에 있었네. 그거잖아. 아, 열쇠가 가방에 있었네. 근데 그 얘긴데 이 얘기가 결국 우리가 인생 80년을 놓고 살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꿈과 희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근데 30살쯤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삶을 살기가. 내려놓고 일단 삽니다. 일단 살자. 80점 다 살고 보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갖는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요즘 이제 90층으로 바뀌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한 90층에 사는 거지. 대부분 90살까지 사니까. 근데 90살 살면 뭐하냐? 잃어버리고 이렇게 산 거지. 근데 그런 삶이 이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막 살고는 있는데 그 반복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거. 그거를 이 작품이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하여튼 80년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아직 가방 끌고 가는 중이야.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사건이 없고 그런 극중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인과적 전개 이런 거 아니다. 전개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유사한 에피소드의 뭐 기계적 반복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유사한 에피소드의 기계적 반복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인과적 전개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없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거 하나 안 외워서 막 틀리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상징적 의미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과장이 좀 있어요. 음악도 엄청 시끄럽고 하품을 하는데도 관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 모양도 돌처럼 생기고 이런 과장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등장인물의 해석자 역할하는 그 장남과 장녀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졸면 안 된다. 원고지는 좀 중요한 게 많고요. 자, 일단 등장인물부터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밑에 보통명사 보이시나요? 보통명사의 밑줄. 자, 이렇게 보통명사를 썼다는 건 영수, 영호 이거는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라는 건 고유한 인물이라는 뜻인데 보통명사를 썼다는 건 보통의 인물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현대인을 대표하는 뭐가 되는 거야?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현대인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 야, 근데 우리 고전 소설은 전형적 인물이고 현대 소설은 그 개성적 인물이고 막 이랬잖아. 근데 얘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뭐는 없다는 거야? 개성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지. 개성적이지 않다. 개성이 역시 제거됐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시의 현실 사회를 풍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전형적인 인물들을 내세워서 현실 사회 풍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 얘들만 이런 게 아니라 리상도 여기 뭐 비슷한 거 좀 있지 않아? 잘 봐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장남이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관객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어때? 흔해? 안 흔하잖아. 이거 낯설 계약. 저기다 낯설 계약이라고 써줘. 자, 낯선 걸 만나면 우린 어때? 늘 익숙한 건 무심히 지나가지. 낯선 걸 발견하면 흥미롭고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면 이거 뭐지? 이러잖아. 그 의도를 갖는 거야. 낯설 계약을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너희들은 인식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더 설계하기 어디다 써야 돼? 장남의 대사 전체. 장남이 지금 거기 보시면 극중 인물인 장남이 작품의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거지. 그지? 직접 말을 건네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되게 낯선 방식이란 말이야. 이런 낯선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이 뭔가 계속 의식하라고, 계속 인식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장남은 좀 애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애가 있자. 그래야 반감이 좀 줄 테니까. 자, 지호야, 네가 읽어. 장남. 예.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노인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학생기도 제대로 못 내리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죠. 자, 여기서 참새처럼 가볍죠. 이거 중요하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무대가 약간 실험적이어가지고 단막극이거든요. 막을 내렸다가 올렸다 하지 않고 대신 무대 위에 다 깔아놓은 거야. 한 무대 위에. 약간 높은 쪽에 아들과 딸 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거실이 있고, 이 정도가 플랫폼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출자가 뭐 안동이 이근삼 씨가 이런 무대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냥 내가 읽어보는데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플랫폼에 지금 장남이 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지호가 읽은 거를 쭉 읽어주는 거다. 지호야? 지호는 지금 핸드폰 보는 거 설마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 지호입니다 이러지 않고 전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가 장면이 필요할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플랫폼이 필요 없을 땐 여기 꺼버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극은 조명을 통해서 장면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되게 실험적이야. 이 희곡이 언제 쓰여졌냐면 1960년대에 쓰여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70년이 넘었는데 그 시대에 이런 걸 썼다는 거지. 이근삼 씨가 내가 지금 생각해 이제 오래되니까 미국인지 영국인지 어디 유학 갔다 온다 아마 미국일 거야. 그래서 영문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면서 그 나라들에 사용되던 당시에 이제 극들을 좀 많이 보고 쓰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무대 장치가 돼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어보세요. 자, 근데 애가 좀 싸가지긴 하죠. 뭐 부모님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아니 학비도 안 되고 돈도 제대로 못 되면서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간섭을 하다니 이런 버릇을 없애. 어른한테 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더니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거는 우리 부모가 열렬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기 때문이야. 자,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신다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라고 얘가 여기 서서 말해. 자, 그러면 관객들은 무슨 걸 기대할 거야?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올 걸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들어오는데 일단 음악부터 예사롭지 않아. 음악이 그럼 어떤 음악이 들려야 돼? 어두운 아니지. 아빠가 쾌활하고 참새처럼 가볍다 그랬으면 음악이 어때야 돼? 좋은 거 그렇지. 막 발랄한 띵띵띵 젓가락 있는 곡은 안 되고 뭐 밝은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음악이 벌써 되게 뭔지 모르지만 졸리고 지루하고 지금 너희들의 눈빛 같은 그런 눈빛으로 막 깔리고 있는 거야. 뭔가 이제 당황스럽지 않아? 분명히 쾌활하고 가볍다 그랬는데 왜 음악이 이런 음악이 나오지? 그러더니 아빠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봐봐.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는 좀 어려운 단어 아니지. 문이야, 그지?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이상의 날개도 보면 딕셔너리 막 이렇게 써있잖아. 도어, 그래서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려. 어떻게 열려야 돼? 휙 하고 열리면 안 되고 이렇게 열려야 돼. 이러면서. 자, 그래서 교수가 등장하는데 옷은 이제 원고지. 갑자기 자, 이거 원고지가 막 이렇게 원고지로 디자인되어 있는 건가? 그거 아마 막 원고지 붙여놨을 수도 있어, 옷에다가. 그래서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카투성이다. 제목도 원고지고. 자, 그리고 손에는 가방 들고 있는데 이 쇠사슬이죠, 쇠사슬.
엄청나게 중요한 쇠사슬. 자, 이걸 둘둘둘둘 말고 오는 거야. 자, 이 쇠사슬은 뭘 의미하는 거야? 중압감을 의미하지. 그리고 그 옆에 뭐 책임감, 뭐 구속감 이런 거 나와도 우린 다 같은 건 줄 알죠? 어떤 과중한 삶의 무게 뭐 이런 게 이제 막 끌려 나오는 거야. 쇠사슬의 의미. 자, 근데 이 쇠사슬은 도어 밖까지 나가 끝이 없어. 얼마나 무겁겠니? 그걸 끌고 다니려면. 자, 도어를 닫고 소파에 앉을 때 어떻게 앉아 아빠가? 힘들게. 엄청 힘들게 앉아야 돼. 그러면 이제 관객은 어떤 느낌이야? 애가 분명히 자기 아빠는 어떻다고 그랬어? 쾌활하고 가볍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온 아빠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여.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아니잖아. 왜 쟤는 그렇게 말했지? 이러면서 계속 인식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뭘 유지하는 거야? 비판적 인식을 유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적 상황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관객이 비판적 인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을 드디어 이제 보여주는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대? 말랐고요, 주름살이 깊고 돌 모양처럼 변화가 없다. 얼굴이 돌 모양이라는 건 어떤 거야?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 누가 뭘 해도 묻지도 않을 것 같고 아무리 슬픈 얘기 들어도 울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돌 같다 그러잖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죠. 자, 잠시 후에는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으면서 기지개를 하는데 그때 기지개가 어떻다? 비명의 동그라미. 관객들이 놀랄 정도로 막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딸이 여기 또 나타나. 근데 그때 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딸이 뭐라 그래? 저희 아버지다. 이분 여기 지금 이 기지개 피고 있는 하시는 분, 뭐 이러고 있었겠지? 그런 분 저희 아버지랍니다. 근데 뭐라 그래?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우리는 분명히 비명같이 들었는데 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달콤한 하품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이 반어적이잖아, 말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뭐다? 비판적 인식을 놓지 마라. 관객들은 계속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딸이 오죽 아빠를 이해 못하면 지금 비명 같은 소리로 우리 귀엔 들리는 걸 달콤하다고 하고 세상 무겁게 걷고 있는 아버지를 갖고 아들이라는 놈은 가볍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물론 아버지에 대해 자식들이 관심이 없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관객들이 그로 인해서 계속 인식을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인식을 놓지 마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잡니다. 고양이 우는 소리 같다고 하고요. 이제 엄마가 올 거래요. 근데 어머님 또 늘 건강을 염려한대. 자, 그럼 우리 또 무슨 생각을 해? 엄마가 돌아와서 아유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아유 얘는 건강 염려할 것 같은데 엄마 오자마자 뭐해? 돈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일치불일치에서 살짝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뭐냐면 엄마가 주로 아빠한테 돈을 자꾸 달라고 하거든? 우리 가은이가 잘 졸고 있어. 졸지 마. 자, 여기 시우는 괜찮아? 아까 시우가 이제 괜찮아, 언니. 자, 그래서 왜 극단에 두 사람을 계속 신경 써야 돼. 자,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가은아, 엄마가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약간 아빠에 대해서 착취자 같지 않니? 그럼 엄마는 뭔가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엄마가. 엄마 어떤 모습인가 봐봐.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살이 쪘었는데 지금 날씬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이게 1960년대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살을 찐 게 보기 좋고 그래서 진짜 광고에 예전에 신문에 보면 위에는 기사 나오고 아래는 광고가 나왔었거든? 그 밑에 살찌는 약을 팔았다니까? 진짜로? 진짜 내가 그 국회의사당 그 밑에 창고에 가서 맨날 신문 뒤적거릴 때 그 신문에 50년대 막 60년대 광고에는 살찌는 약을 팔았다고. 그럴 정도로 살찌는 게 더 좋았던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살도 찌고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엉망된 거야. 그리고 옷도 어때? 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치불일치 부분에서 요거 건드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도. 이 엄마 아빠도 이 자식을 얘네들 키우느라 엄마도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도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한테 자꾸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오더니 이제 아빠 주머니 뒤지죠. 교수의 주머니 막 뒤집니다. 가방도 뒤집니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남편을 깨웁니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 서 있는 애가 여기서 벌어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말이 맞았지요? 이러는 거야. 얘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엄마는 항상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그랬거든.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아 제 말이 맞았지요 이런 거예요. 맞긴 뭐가 맞아? 하나도 안 맞지. 내가 계속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상황적 단어를 통해서 관객들은 등장인물이나 극중 상황에 대해서 뭐를 계속 갖는 거야? 비판적 인식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말까지 하고 플랫폼에 불이 꺼져요. 이건 조명이 꺼진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장면을 전환할 때 이 조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다 이제 교수와 아내 이제 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가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풀어줍니다. 거기 철쇠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아까 쇠사슬이지. 자, 그럼 풀어주면 이제 아무것도 안 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해? 또 하나의 굵은 줄을 또 다시 감아주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 각각 뭘 의미하는 걸까? 밖에서 올 때는 쇠사슬, 안에서는 굵은 줄. 그거는 밖에서는 사회적인 의무, 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의무 뭐 이런 거겠지. 아빠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아빠는 지금 이 교수님과 같이 무겁고 힘든 건 아니실까.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정말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래 미안해. 자, 그래서 자 이랬어. 자, 그러더니 이제 아내가 뭐라고 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교수의 대답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는 장차 교수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시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처는 누가 읽을까? 은소가 있죠. 민규가 읽어야 돼. 은소가 읽을 거야. 자, 교수, 시우, 처는 은소. 은소야, 처 어딘지도 몰라요. 니은 밑에. 자, 시작. 난 잘 모르겠어. 쉬는 시간 나왔어요. 아니 그렇지 못하고. 너무 교수가 힘이 있는데. 혹시 만나는 게 제일 고프잖아요.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요? 야, 잠깐 여기서 내일까지 내야 하는 데면 뭘 내야 되는 걸까? 원고지. 원고지? 원고지를 내면 뭘 주는데? 머니. 그치. 근데 내는 거는 원고지를 내는 건 교수가 내겠지. 그럼 교수가 받아서 머니. 돈을 갖다가 이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어딘가 돈을 내겠지. 그러니까 이거 돈이란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주제가 돈인 거죠.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떻게 해요? 자, 계속. 내일인가? 내일. 자, 좀 크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일 누구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씨를 만난다니까. 이 씨는 또 누구요? 당신이 만나는 출판사 주임 아니야? 그 주인 왜 이 씨예요? 김씨지. 아 그래 김씨였어. 이런 거 못해요. 어떻게 해요? 김씨는 어떻고 이씨는 어때? 곽씨는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하다가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곡 틀어보라고 하시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으면 얘가 이제 거기서 요 부분 밑줄 치세요.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어. 이제 뭐야?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야. 기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일상을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의식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특히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고,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지,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 가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 너희는 아니? 나 가끔 어제 일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일상이 반복되니까 똑같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럴 때면 막 하루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당장 그 막 다음 날 너희들을 만나는 느낌이야.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럼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분도 그러신가 봐요.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가보면 떡대가 된단 말이야. 뭐 이러더니 이제 예를 들어 노래 하나 틀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계속 처가 읽어주시죠. 얘들아 부드럽고 얘들아 장난이 없네. 장난은 우리 지호가 한번 읽어볼까? 왜 그래요? 엄마 떼시. 풍명스럽게 정도네. 그다음에 여기 주위에 잘 봐봐. 야, 집에서 우리 엄마를 생각해봐. 얘들아는 처음엔 얘들아 할 수 있지.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애가 씹어.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잠시 후 얘들아. 근데 또 씹어. 자, 세 번째 갈 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들을 부르시니 혹시? 당연히 머니. 성까지 붙여가지고. 부드럽지? 아니 안 부러. 안 부드럽잖아. 근데 이 어머님 지금 어때? 여전히 부드럽게야. 엄마가 을이야, 엄마가 을. 아니, 세 번째 어떻게 부드러울 수 있어? 자, 근데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대답하나 봐. 뭐라고 돼 있어?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야? 자, 여기 지금 어떻게 이게 전혀 다르지? 처의 말투와 아들 장남의 말투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끝없이 부드러우시고 여기는 후련하듯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물속 바뀌었지. 어떻게 엄마는 계속 부드럽게 부르는데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야 그런 것도 아닌데 야 그러면 얘가 왜 그래요? 그러면 너 어디 엄마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야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얘들아 뭐 이러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뭐야? 엄마가 은이야. 얘가 갑이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가족의 관계가 전도된 거죠. 전도된 어떤 가족 관계를 볼 수 있어. 전도는 뭔지 알지? 앞뒤 이제 바뀐 거, 순서가 바뀐 거. 전도된 가족 관계. 뭐 좀 더 나가 보면 위계 질서 무너진 현대 가정을 보여줍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 모습. 요즘 뭐 애들 상정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곡을 틀어.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그러니까 장남이 알겠다고 그러고 노래를 트는데 이것도 너무하지 않니? 아빠가 지금 피곤하시다고 그랬잖아. 노래를 틀으라 했지만 피곤하시다 그랬어. 그럼 어떤 음악을 틀어야 정상이야? 어때? 조용한 거, 조용한 틀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핵심은 뭐야? 시끄럽고 귀가 아파요. 이 아들은 뭐지? 얘가 전혀 뭐 아버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어떤 음악이나 상관없는데 일단 시끄럽고 귀가 아프면 돼.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고장이 난 것처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자, 이런 음악을 트는 거예요. 자, 천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무 표정이 없어. 근데 이제 교수만 괴로워하죠. 그럼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면 아, 왜 음악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왜 그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참다 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자, 이제 음악이 멎어요. 자, 음악이 멎으면서 옆방이 밝아옵니다. 여기가 이제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작가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니?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 장남. 자, 뭘 처먹고 있대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의 모습이 이제 보여. 양쪽이 다 불이 켜있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그러는 거지. 저런 시끄러운 음악은 무엇 때문에 들까? 그랬더니 이제 천은 뭐래? 왜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러워요? 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남편보다 애들이 중요하지 지금. 자,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이 되풀이냐는 말이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좋다고 하던데. 그 곡 이름이 뭐지? 자, 중요한 말. 찬란한 인생. 자,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노래, 이 음악은 제목상으로 봤을 때 제목상으로 반어적이에요. 반어적. 이 교수의 인생은 전혀 찬란하지 않은데 제목이 찬란하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반복되잖아. 그래서 일상의 반복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일상의 반복. 되풀이된다는 걸 통해 반복을 얘기해주고 제목을 통해서 반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끝이 곧 나오니까 끝 안 나오나? 아직도 3페이지나 남았네. 자, 힘내자. 자, 힘내줘. 자, 신문입니다. 신문. 자, 중요한 신문 나왔어. 자, 신문은 이제 반복성을 보여주고 신문도 여기다 정리해볼게. 신문은 어디다 정리할까? 이쪽으로 가. 자, 신문은 일단 내용은 부조리예요. 내용은 모순적 내용. 모순적인 내용. 모순적이고 부조리야. 그게 그 얘기지만 부조리. 자, 근데 형식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효과는 효과하지 마. 형식으로 하자. 그리고 얘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내용은 이렇게 모순적인데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고 있다는 걸 신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러한 이제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3년 뒤의 신문이라고 읽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교수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자, 신문은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비가 왔어요. 근데 강원도엔 눈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자, 근데 또 살인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2살 난 애가 아기를 죽였대. 이건 좀 확실히 아닌 것 같지? 이건 비정상이야. 자, 그 다음 것도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대. 자, 근데 더 과거한 지프차는 도망갔대. 지프차는 멀쩡히 도망갔어. 근데 동대문은 완전 박살났어. 뭔가 비정상적이지?
자, 그러더니 이제 책이 나왔어요. 이것 봐, 내 책이 나왔어. 근데 그 제목이 뭔지 보세요. 개성을 잃은. 우리 계속 반복되지. 개성이 제거됐고 현대인들의 기계적인 삶이어서 개성이 없어. 근데 그 책 제목도 개성을 잃은 노동자. 노동자라는 게 꼭 땅 파고 벽돌 나르는 사람 노동자 아니야. 정신 노동자도 노동자잖아. 그런 노동자들이 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개성.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책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나? 제목? 출판사가 어디야? 착취사야. 노동을 착취한다는 느낌인가 봐. 자, 그리고 이 씨가 당선되고 아유 끔찍해라 남편이 아내한테 맞고 있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처가 옆에 있다가 아유 이거 3년 전 신문이라고 오늘 건 여기 있어야 하고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교수의 그 3년 전 신문의 동그라미, 오늘 신문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오늘 신문을 읽는데 내용이 어때? 99%가 똑같지.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 살인이 났고 2살짜리가 죽였고 치프차 도망갔고. 책 제목도 똑같네요. 개성을 잃은 노동자. 다만 출판사가 바뀌었어. 이번엔 뭐야? 좀 더 심해. 이제 착취 정도가 아니라 악마야. 악마사가 출판하고 있어. 요것만 달라도 똑같잖아. 이건 뭘 의미한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런 거지. 어제도 숙제는 남아있었는데 오늘도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고 너희도 좀 비슷하네. 자, 그래도 우리는 꼭 자기를 잃지 말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거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의 모습이 더 이제 얘기하죠. 처가 뭐라 그래? 분명히 똑같은 걸 읽어줬는데 관객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처는 뭐라고 하니?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그러더니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뭐야? 아내가 남편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나? 또는 그 남편하고 완전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구만.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얘기를 해는 거야. 안 똑같아요. 비판적 인식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아까 우리 그 시계 내가 그렸었잖아. 그런 시계 니네 본 적 있니? 실제로 본 적 있나? 그런 시계는 이렇게 열쇠 같은 게 있어. 그 시계마다. 그래서 그 열쇠로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면 그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그 태엽 감아주는 거 우리가 태엽을 감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흔히 뭐라고 말했냐면 밥을 줘라라고 말했어. 그럼 내가 시계에 밥을 주면 근데 그 시계는 뭐를 하는 거야?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계에 밥을 주는 것은 시계가 계속 본인 본래 일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이 처가 남편한테 밥을 해주겠대. 밥 얘기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밥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당신 이 밥을 드시고 열심히 번역을 해서 돈을 벌어오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졸린 사람들도 눈을 뜨고 자, 한번 깨워봐. 야, 비염약 안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비염약? 자,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듣고 가야 돼. 자, 그 A 부분에 자, 거기 A 부분에서 장녀가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 줘라. 그러니까 장남이 시계에 밥을 주죠. 이 밥동그라미. 자, 그 다음 처가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이 밥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 밑에 설명 써 있습니다.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와 자, 중요한 단어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야. 시계에 밥을 주는 거나 남편에게 밥을 주는 거가 동일한 의미다. 그럼 그 동일한 의미가 뭐야? 밥 먹고 계속 일해, 계속 번역하고 돈 벌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밥을 준다는 의미가 그 옆에 남편한테 노동 착취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돈을 벌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시계의 밥과 남편에게 먹이겠다는 밥이 같은 역할을 한다. 좀 슬프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너희들이 계속 졸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신연우가 교수님이 되시도록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신가은이 신씨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들어보니까 연우야 너가 교수, 가은이가 처야. 자, 교수님 괜찮아부터 시작하시죠. 자, 괜찮아.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 건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건 기도하고 언제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거든요. 여기도 분간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그러면 왜 이제까지나 있지? 그러니까 감나 원고료를 잘려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될 뿐인가요? 그렇게 제 비유중에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떡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추운 길도 서야
시아버지 생일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계속해서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를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이 며느리 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그 바로 전날에는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승자 언니 조카 뻘 되는 며느리 신우이요. 이 정도 읽으면 애기 좀 웃어야 되는데 웃는 애가 거의 없네. 많이 지쳤구나. 되게 지친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지쳤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애들 킥킥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볼 거는 얘가 이제 번역 몇 가지나 있지라고 하니까 아내가 다 외우고 있어. 왜 이렇게 번역에 관심이 많니, 아내는? 돈 벌어요. 왜 돈이니까. 자,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자존심의 문제, 창조성, 뭐 여자의 고백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의 전문 분야라든가 내 전공과 관련한 부분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번역을 맡기기만 하면 다 하는 거야. 돈만 된다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종류가 다양한데 이건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번역하고 있는 교수의 현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아내가 누구 생일이라고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 그 밑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 봐봐. 두 번째 줄에 1번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사람이다. 가짜다. 뭐 누구의 누구 이거는 돈이 여기 필요한데 그 돈 내겠다고 하면 남편이 아니 그것도 꼭 해야 돼 이럴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서 만들어내고 있는 걸 수 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어쩌면 교수가 이렇게 챙길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의무까지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게 2번.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번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남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야. 마지막 페이지. 힘내자 마지막 페이지. 거의 1번, 2번 번호 쓰시면 돼요. 그 처에 맨 마지막. 거의 3줄 있잖아요. 3줄. 거의 두 번째 줄에 앞부분에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고 거의 1번. 교수가 불필요한 의무까지 2번.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나중에 절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일단 할 거거든. 미리 주고 대충 아니 이거 시험 보는 건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이런 상황이 너희한테도 벌어질까봐. 자, 이제 끝.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것도 하고 가야 돼 이런 너희들 절망할 것 같아서 끝 좀 나눠줘봐. 하나씩 갖고 좀 나눠서 돌리세요. 자, 요거 하고 지금 나눠주는 거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한 분 안에 끝내고 요거 10분 하고 7시 전까지 끝내보는 걸로 할게. 자, 마지막 페이지 봐주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돌아가면서 쭉쭉 받아봐.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 갖고 남으면 어디다 이렇게 쌓아놔. 여기 지금 서율이는 안 받았어. 자, 쭉쭉 받아. 자, 다 받으시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합시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합시다. 자, 남는 건 친구 갖다 주지 말고 앞에다 놔주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 생일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돈돈돈 마누라가 그러고 있는 거야. 처가 맨날 돈돈돈 하십니다. 자, 그러자 교수가 됐어. 아, 피곤해. 자, 그때 8시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 교수 너무 불쌍하게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깜짝 놀라 일어선다. 8시야. 아우 늦겠군. 근데 어디 가세요? 어디가 나가는데 모르겠어. 옷을 갈아입어야지. 자, 그러더니 전번 모양 철수에 그 쇠사슬 그거를 졸라맨다. 이제 현대인의 억압을 다시 졸라매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내일 이렇게 오디세이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어머 5주차야. 그때 그 기분이야. 뭐 숙제도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 숙제 뭐 있었던 걸 알았어. 단톡방에 보니까 숙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인 거야. 그때 너희들이 느낄 약간의 느낌 있잖아. 얘가 이런 거지. 아침에 이제 8시가 종이 울리니까 아침 8시인 줄 알고 막 싹싹 하고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뭐야? 저녁 8시야. 그때 느끼는 그 약간의 저녁이잖아? 밤 8시네? 이러면서 얘가 돌아온 거지. 그때 우리 교수님의 기분이 어떨까? 자, 처가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기가 바쁘게. 자, 이때 교수 목소리는 어땠을까? 은소야, 이때 교수 목소리는 어떨까?
피곤해요. 약간 피곤하면 안 돼. 약간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뭐 8시구나. 8시는 왠지 이제 좀 있으면 밤에 잠을 잘 것 같잖아. 8시를 치기 전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8시 치기에 난 아침인 줄 알았어. 그래서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봐봐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평소 그 교수의 대답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가 8시를 치길래 아침 8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깜깜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뭔가 얘가 기분이 좋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소파에 누워요. 이번에는 힘겹게 눕는 게 아니라 그냥 눕습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래?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엄마, 내일이 5주차야. 그래서 내일 수업 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했어. 근데 듣고 있다 엄마가 공부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 뭐냐면 이 교수의 직업이 교수잖아. 교수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야? 공부가 천직인 사람들이야.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수하면 안 돼. 나는 그래서 교수를 그만뒀잖아. 교수 때려쳤어. 시간 강사하다가 딱 때려친 이유가 우리 교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할 게 있으면 너무 신나잖아 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학교를 내려오다가 신나나? 나는 나의 자아에 대해 물었지. 나는 과연 공부가 신나나? 근데 아무리 이제 뒤져봤더니 내가 내 저 근본적인 내가 신나진 않더라고. 나는 내가 왜 박사과정을 하려고 했냐면 그 졸업할 때 박사들 옷이 너무 멋있어서. 박사들 옷은 진짜 멋있거든요. 왜 박사들 옷이 요즘은 근데 학부생들 옷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때는 그냥 시커먼 옷 그냥 입었단 말이야 학부생들은. 근데 이제 석사 박사들은 이렇게 막 뭘 여기다 걸쳐. 그래서 그것도 멋있고 그러긴 했지만 나는 그 선생님의 말처럼 교수님처럼 한국 공부를 좋아하고 있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는 누구여야 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교수의 반응 잘 읽어야 된다. 너희들의 느낌으로 공부를 받아들이면 안 돼. 공부는 안 하세요라고 부인이 말하자. 공부라는 말에 얘 맨날 번역만 하거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공부를 안 하냐잖아. 그러니까 이때 공부에 이 교수는 순간적으로 기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처가 말하는 공부랑 교수가 말하는 공부는 달라. 처는 어떤 공부였냐면 번역을 말한 거야. 야, 너 번역 안 해? 이 말이었고 공부라는 그 표면적인 말만 듣고 교수는 맞아 나 공부. 나 원래 교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아내가 공부 얘기를 하니까 의아해서 공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 공부해도 돼요 여보야? 이러는 거야. 그러자 처가 뭐라 그래요? 번역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써 있습니다. 교수의 원래 일은 연구와 강의, 공부지만 처는 부업인 번역을 공부라고 말한 것 뿐이었다. 근데 순간적으로 교수는 공부라는 말에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그 공부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떠올렸다가 처가 번역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고 일단 우리 교과서는 끝이 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되고 안에도 원고지가 나올 때마다 이걸 눈으로 환산하고요. 그 다음 너희들이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식들이 와서 맨날 엄마 뭐하게 너 나면서 그래. 그럼 엄마는 돈 주느라 바빠 막 계속 자식들한테. 그래서 이 엄마가 의리고 부모가 의리고 자식들이 갑이야.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얘네들은 계속 이제 그 돈을 버느라 남편을 원고지하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도 나와. 원고지 190자 원고지를 발견해. 원고지 원래 2박자냐 일반적으로. 근데 190자 원고지를 발견하는 거야. 10칸을 덜 써도 돼. 아마 교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190자밖에 안 써도 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 현대인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거를 보겠습니다. 각자 쓰실 거 아니고 같이 쓸 거니까 그냥 채워가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복습 타임. 오늘 우리 반에 새롭게 영입된 친구들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기본적인 것만 잘 알면 좋은 성적을 거둬올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복습시킬까 고민하다가 이런 걸 하나씩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잘해줘. 특히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평가 문제집을 검사를 딱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평가 문제집 꼭 가져오시고 원고지까지 싹 다 풀려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대비 교재 나올 거니까 그 대비 교재가 다음 주에 나오니 다음 주에 평가 문제집 가져와서 검사를 다 마치도록 합시다.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걸로 나오는 두꺼운 걸로 나오는 두꺼운 걸로 나오냐고? 네, 두꺼운 걸로 나와요. 한 번에 나옵니다 이거는.
자, 난장이가 소화 논리 작업했네. 이거 내가 썼는데 못하다. 미안해. 난쟁이가 너희 거는 너와 나만 뭐가 맨 앞이야? 난쟁이 아니야? 태평천하가 맨 앞이야? 자, 이따가 재밌는 게 나오니까 기다려요. 자, 태평천하 봅시다. 자, 망진자는 호양이라의 소제목의 기능. 자, 다 쓰셨겠지만, 벌써 쓴 애들 있겠지만, 망진자는 호양이라는 제15장의 제목으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진시황의 아들 누구다? 호해였다는 얘기였죠, 호해. 근데 그 옆에 게 더 중요하겠지. 윤직원의 집안이 그가 아끼는 손자 종합 때문에 망할 것을 암시한다. 암시에다 밑줄 한번 쳐주면 될 것 같아. 지호야? 예. 종합 썼어? 썼어요. 썼어. 종합. 그거 암시에다 밑줄 한번. 자, 그다음 주요 인물의 성격. 윤직원은요, 뭐냐면 완고하다요. 완고. 완고는 고집이 세고, 지 생각이 다 맞고, 뭐 이런 사람들, 고집스러워, 아유 완고하다 이런 거. 그리고 잘 안 꺾이고. 자, 독선적에도 밑줄 한번 치시고, 지주 고리대금 업자. 저 조국이 식민지가 된 현실을 뭐라고 합니까? 알지? 태평천하. 자, 이런 왜곡된 역사 의식에 밑줄 한번 치고. 자, 윤창식이는 누구냐? 아들. 그렇지. 뭐 그렇게요. 그다음 윤종수는 장남인데, 윤창식의 장남인데 뭐가 되기를 우리 윤직원이 바랬지? 문수. 그러죠. 자, 윤종학입니다. 윤창식의 차남으로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 윤직원의 기대를 배반하고 동경 유학 중에 뭐를? 사회주의, 아까 불황당패 운동을 하다가 경시청에 피범됨으로써 집안의 뭐를? 몰락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몰락. 자, 그다음 윤직원의 현실 인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윤직원은 빈부 차이를 없애자는 사회주의자를 부자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불황당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황당패와 같다고. 불황당패. 자,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생각한다? 태평천하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태평천하 쓰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놓치고 틀리면 안 된다. 언제든지 조심.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셔서 작가는 윤직원의 부도덕한 윤리의식을 뭐하고 있어? 비판하는 거죠. 풍자라고 하시겠습니다. 비판, 밑에 뒤에 풍자가 나오니까. 자, 비판하고 근대 정신을 망각한 지주계급과 왜곡된 식민지 현실을 뭐한다? 풍자한다. 한번 쓰시면서 기억해 두세요. 뭐 있는 거 그대로 쓰지만. 지켜주는 뭐예요? 응?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을 지켜주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자, 여기까지 괜찮지? 서술상의 특징 매우 중요하고요. 단어적인 의도의 표현,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이 부분이잖아. 또 겉으로는 뭐하고? 치켜세우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하는 거야? 깎아내리는 거야? 격화시키는. 단어적 표현의 밑줄. 자, 편집자도 문평 2번 나온다라고 우리가 했어. 잘 바꾸면 좋겠다라는 거랑 차라리 더 행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부정적 측면 부각, 여기다도 밑줄. 자,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 현장감, 사실감. 자, 그러면서 뭐한다? 희화화시키는 거죠. 희화화. 자, 작품의 판소리적 특성, 모모입니다식의 경어체 밑줄, 모모겠다요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려서 사건을 뭐합니까? 진술하죠. 자, 진술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근데 이 진술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사건을 진술도 하는데, 그 다음 모두예요. 요약도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평가도 하면서 독자에게 일러 바치는 형식을 취하며 작중의 인물을 마음껏 뭐한다? 조롱한다. 놀린다. 자, 자, 그 다음에 거는 판소리의 전통.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라. 판소리의 전통. 자, 이어받아서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자, 그 다음에 너와 나만의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까 선지에 뭐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본연의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도 우리는 본연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극한 상황이 되면 삶과 죽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 낙오되어 산속을 헤매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 명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세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지가 세 개라는 거지. 나를 위해 동료를 버리고 가는 선지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업고 가는 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에 대한 애착을 막 보여주는 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또 희생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뭐가 정답이다 라는 건 좀 느낌이 오긴 하지만 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뭐지? 실존적 본질. 자,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작동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 계급 있잖아요. 뭐 중위, 대위, 1등병 뭐 이런 게 작동하지 않죠. 이거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주체로서 그냥 1대1 인간으로서 그 심리와 판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뭐 대위님 앞에서 그래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 나타난 세 가지 인간이요. 주대위는 살고자 하는 의지. 자, 그 다음 김일등병은 뭐겠어? 인간이 그렇지. 자, 현중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의 간의 관계를 보시면 김일등병과 주대위는 어떤 관계니? 긍정적 관계야. 그렇지, 서로 도와주니까. 자, 근데 현중이하고는 부정적 관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소재의 의미와 기능으로 봤을 때 이제 아군의 포소리는 낙오된 인물들에게 1차적으로 희망을 주죠. 그러나 김일등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희망이었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 자, 개 짖는 소리 그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전환이 좀 더 강렬하지.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포기였다가 너무 멀어. 내가 죽어야겠다잖아. 권총. 그랬는데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의지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페이지 1분 안에 끝내봅시다. 자, 난쟁이가 쏘아 놀린이 아니라 올린입니다. 제가 오타쳤습니다. 쏘아서 놀리다니 뭘 놀려.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이에요. 자, 나봉구 행복동 중요하고요. 거의 첫 번째 가로는 반어적. 그렇지. 자, 그래서 반어 써서 하는 건 뭐야? 늘 강조지, 강조.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합니다. 자, 빈칸 남겨두시면 안 돼요. 자꾸 쓰면서 외웁시다.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성실하게 살아왔다니까 기도까지 하면서 근데 절망 끝에 있지. 그러면서 뭐를 갈망해? 이상세계를 갈망해. 근데 이 이상세계가 어디였니? 달나라잖아. 달나라가 이상세계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현실적인 대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가 막히게 절박한 상황이지. 이거 청산별곡이 자꾸 떠올리더라고. 기적을 염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가난한 생활을 인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표창 때잖아. 그 이주민 그거 비 받으려고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뭐 하시는 거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모색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자, 영수는 냉정합니다. 영호는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데 거기 절대적으로 써야 될 말이 하나 더 있어.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현실에 뭐가 없다? 대안이 없다. 둘만 있어.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저항만 해. 화만 내. 그래서 어떡할까? 몰라. 그건 몰라. 그냥 안 가. 이거 이사 안 갈 거야. 현실에 대안은 없다. 대안은 없는 아이야. 우리 아까 선증 있었다. 현실적 대안이 없어. 이 친구. 영호. 자, 영희는 순수하고 여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난소공 전체에는 있어요. 얘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 거강꾼한테 약간 몸을 파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지거든. 그리고 돈은 훔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정을 향해 희생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다음 우리 교과서 부분에 없고 지섭이는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지식인이지 얜 부자는 아닙니다. 지식인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지식인인 거고.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난쟁이 쓸 수 있지. 5글자야. 사회적 약자. 아니 죽인다. 사회적 약자. 자, 그 다음에 일반여흥의 세계 현사회 문제점이 4글자인데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을. 오랫동안. 자, 그 다음 거에는 5글자를 써봤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는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하다. 결론은 뭐니? 가능성이 희박하다, 없다. 자, 줄 끊어진 기타에 들어갈 말은? 좌절. 오케이. 최후의 시장은 절망적인 상황. 자, 펜지꽃은 영희의 모습이라고 했어. 영희는 순수했잖아. 펜지꽃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마음. 자, 달달합니다. 뭘까? 나가? 아닌데. 사회적 모순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 초월적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 근데 이 초월적 세계에다 밑줄 치고 나는 이걸 써놨어. 이거는 현실의 암담함을 보여주는 거야. 현실의 암담함.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가능성 있는 해결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는 거야.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주 먼 미래고 이제 달라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작품에 드러난 의의를 보시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폐해로 빈부격차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에 의의에서 2번째 줄에다 밑줄 치기 있거든. 어두운 단면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